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종실록 제8부 일탈의 총착점, 양녕대군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22년 5월 태종이 세상을 뜨고 이제 진정한 세종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비록 세종은 세자가 된 기간이 정말 짧았죠. 한 달 남짓이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제왕학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누구보다도 준비된 형태의 임금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부왕인 태종이 일부러 상황 자리로 물러나면서 세종에게 실무 경험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안정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태종의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받게 된 세종. 하지만 이 천하의 명군에게도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신형이자 폐쇄자가 된 양녕대군에 대한 처우 문제였다는 겁니다. 1419년 1월 30일 양녕대군은 폐쇄자가 된 이후에 경기도 광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한 번은 양녕대군이 방에다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겨놓고 돌연히 거주지를 떠나서 가출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419년 1월 30날이었는데 음력으로 1월 30일이니까 양력으로는 2월에서 3월 사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제 꽤 추울 날씨였어요. 그래서 뭐 한겨울까지는 아니지만 아직은 날씨가 추운데 갑자기 양녕대군이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호련히 떠났으니 온 조정이 뒤집어졌죠. 다만 그 편지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실록에는 편지라고만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왕인 태종과 주상인 세종은 경기 관찰사를 탁달해가지고 즉각 양녕대군을 찾아오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여기저기서 수배령 내리면서 현상군까지 걸어가지고 양녕대군을 서둘러 찾아오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관찰사 입장에서는 이건 뭐 완전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날벼락을 맞았죠. 그렇게 해서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가지고 양녕대군의 행방을 찾게 했지만 좀처럼 이제 양녕대군의 행적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관련된 사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광주에서 달려와 아뢰기를 양녕이 지난밤 자정에 편지를 써서 봉해놓고 담을 넘어 도망갔습니다. 옛날에 세자 시절에 했던 버릇 못 버리고서 또 이런 식으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다만 편지 내용이 뭐라고 써있는지까지 공개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 모르긴 해도 그 내용이 뭐 자기가 왜 가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포부를 나름대로 적은 거였겠죠. 상황은 근심과 한탄으로 식사도 전폐하고 내시, 최한과 홍득경 및 내금이 홍약들을 보내어 앞질러 광주에 가서 찾아오게 하였다. 임금도 하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세종이죠. 양녕대군은 고륙에 지친이니 경기감사는 심력을 다해 찾아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경기관찰사는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찾는 자에게는 중한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하면서 나름 이제 현상수배를 하게 돼요. 자, 양녕대군이 가출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한로의 척과 양녕대군의 유모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필시 양녕대군이 어리를 잊지 못해서 저지른 돌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어리를 찾아가가지고 양녕대군의 행방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양녕대군이 어디로 갔는지 어리도 정말로 몰랐어요. 그러자 분통이 터진 두 사람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폐쇄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세가 망가지는 거는 다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이다. 어리를 만난 다무터가 아니냐. 그러면서 어리한테 원망과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좀 이제 행패를 부렸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날 극심한 수모를 당한 어리는 결국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채 그날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는 이렇게 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죠.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에 실종된 양녕대군은 아차산을 떠돌다가 바로 다음날 아마 배가 고파서 나왔겠죠. 바로 다음날이 돼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녕대군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 태종은 노발대발해서 즉각 양녕대군을 호출해서 야단을 쳤죠. 태종은 양녕대군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하고 대비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다. 그리고 네 동생인 주상 태종도
탄식을 금치 못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랬었다. 이렇게 온 가족들을 갖다가 걱정하게 만들다니 너가 도대체 나이가 몇이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그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태종은 내가 정말 너만 생각하면은 나라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데 그래도 부자 간의 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통곡을 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라는 거죠. 이날 하루 종일 상황이 태종에게 꾸지람을 들은 양녕대군은 어리가 끝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조용히 물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어리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양녕대군은 그다지 동요한 기색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방으로 물러나와서 유유히 비파라는 악기를 연주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녕대군의 저런 모습을 보고서 내시드조차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휴 저런 식으로 하니까 망하지 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했다라고 하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녕이 도망하여 즉시 아차산에 올라가 하루를 보내고 밤에 평구 영리에 사는 본궁의 종 이견의 집에 들렀는데, 그러니까 아차산을 아직 이제 늦겨울 내지는 초봄이죠. 어쩌면 뭐 눈이 쌓여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씨에 아차산을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다가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차산을 내려와서 자기가 좀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종 이견의 집에 들렀다라는 거죠. 당시에 얼마나 양녕대군의 모습이 초라했는지 신이 헤어져서 발이 나왔다라고 기술이 될 정도로 정말 이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종의 집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어서 보면요. 상황은 보고 슬픔과 기쁨에 잠겨 순순히 훈계하며 또 이러기를. 자, 이렇게 된 양녕대군을 만난 태종,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도망했을 적에 주상이 듣고 음식을 전폐하며 서러운 눈물이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 동생 보기 부끄럽지 않냐 이거예요. 너는 어찌 이 모양이냐. 너의 소행이 너무도 폐악하나 나는 특히 부자의 정으로서 가련하게 여기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태종도 뭐라고 한탄했냐면은 내가 정말 나라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 지경이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냐.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가련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한탄을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양녕 이제는 설교를 듣고 방으로 물러가 손수 비파를 타며 회개하는 기색이었고 동작이 평상시와 같으니, 그러니까 어리가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탄식을 하냐. 내시들이 탄식하며 하는 말이 천성이 고치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 내시들이 보기에도 야 저건 좀 해도 너무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무단 가출해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또 부모하고 자기 동생을 저렇게 속을 태워놓고 거기다가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서 다들 이제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이렇게 내시들조차도 이 꼴을 보고서 탄식을 하는 지경이 되니까 상황이 이쯤 되자 태종도 더 이상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양녕대군이 사고를 치면은 자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대로 처벌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태종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양녕대군에 대한 공세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양녕대군이 태종의 상을 이후로 지금 현재 궁궐에 입건해가지고 상을 치르고 있는데, 아니 선왕께 이미 죄를 지은 양녕대군이 무슨 낯짝으로 계속 궁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이건 타당하지 않으니까 즉각 어떻게 된다? 내보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녕이 이미 동궁에 있으면서 행동이 착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차마 말할 수가 없으니 이 뒤로는 양녕을 의정부에 회부하건 육조에 회부하건 나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또 만약 법을 범한다면 의정부가 잡아오건 육조가 잡아오건 나는 상관하지 않고 한결같이 국가의 처분만을 따를 것이다 하면서 태종이 이런 엄청난 폭탄 선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은 이거를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분명히 선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양녕대군이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법대로 처벌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 그러니 지금 현재 서너 개 죄를 지은 양녕대군이 궁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상황이니까 당장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왕의 유지를 이어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증인이라니까요. 저희들이 직접 들었어요. 라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물론 세종도 그런 이제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세종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부왕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제 왕의 장례가 끝나면은 졸곡 기간이 오거든요. 그게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3개월간 제사를 지내면서 추모를 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아직 졸곡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졸곡도 안 끝났는데 양녕대군은 벌써 내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야박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이제 이런 인정론을 펼쳤다는 거죠. 물론 법도는 그렇긴 한데 우리 형님이 양녕대군께서 전에 모후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졸곡까지는 궁에 계셨었다. 그거는 선왕께서도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졸곡까지는 좀 궁에 있다가 돌려보내면 되지 않겠냐. 이게 일생 살면서 딱 한 번 있는 부모 장례식인데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인정론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러나 신하들은 선왕께서 양녕대군과 관련된 문제는 법대로 하라는 유지를 남겼다면서 끝까지 세종의 뜻에 맞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과 세종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물론 폐쇄자가 된 양녕대군의 존재는 세종의 왕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나름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세종이 삼남으로서 세자 기간도 짧았고 좀 이제 갑작스럽게 세자가 교체가 돼가지고 왕에 올라온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임금이 안정적이고 확고한 권위를 유지하려면은 양녕대군이 계속 궁에 남아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양녕대군을 빨리 내쳐야지만이 뭔가 좀 이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일환일 수도 있어요. 신하들과 세종 사이에서의 일종의 기싸움도 될 수 있죠. 왜냐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야박한 얘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뭔가 좀 이제 첫 번째 이게 안건 충돌이잖아요. 여기서 신하들이 기선을 제압해서 적어도 옛날에 태종처럼 숨도 못 쉬고 살던 그런 시절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아마 신하들도 좀 그런 계산을 하고서 좀 이렇게 밀어붙인 감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친동생이었던 세종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우리 형님이 양녕대군은 어디까지나 자유분방한 성품의 소유자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켰을 뿐이지 결코 역모를 꿈꾸거나 왕자를 노릴 만한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세종은 인정상 우애를 발휘해서 양녕대군의 편의를 봐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하들은 선왕의 유지를 근거로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면서 양녕대군을 내쳐야 된다고 계속 강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실랑이를 벌이게 됐는데 실랑이를 벌인 끝에 세종은 신하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 세종의 정치 스타일. 확실히 아버지하고는 좀 달라요. 만약에 아버지였던 태종이었다면은 꼬투리 잡기, 트집 잡기, 말 돌리기, 권위로 위압하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신하들을 찍어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관철을 시켰을 텐데 세종은 그런 위압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과 절차를 나름 준수하려는 모습을 꽤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양녕대군은 아직 졸곡이 2달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과 신하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기싸움은 일단 신하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천으로 돌아온 양녕대군. 나름 또 세종이 양녕대군에 대해서 우애를 발휘하려고 이런저런 배려를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해요. 아니 무슨 세종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정말 연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선왕의 졸곡이 끝나자마자 양녕대군은 건달 패들하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냥을 하지를 않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빈축을 샀죠. 아무리 졸곡이 끝났다고 해도 그렇지 당분간은 좀 자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목을 눈치 보지 않고 벌써부터 이렇게 노는 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개를 훔치질 않나. 또 동네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술판을 벌였는데 술을 너무 지나치게 강권을 해가지고 과음을 한 나머지 결국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고발장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이 즉각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양녕대군의 행각에 대해서 조사를 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양녕대군은 오히려 뻔뻔하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볼멘 소리를 해요. 하늘에 맹세코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건 다 모함이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하께서 조사를 하시면은 저와 전하의 사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형제간에 이것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니 왕한테 이런 협박조의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에는 조사가 들어가는데 조사 결과 결국 그 고발장에서 제시했던 양녕대군의 비행들은 모두 사실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던 게 제 아무리 양녕대군이 임금의 친양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군왕을 속인 기군망상에 해당하는 죄목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기군망상이라고 하면은 대역죄 못지않은 큰 죄고 여기에 대한 대가는 사형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양녕대군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됐고 결국 세종도 마지못해서 양녕대군을 경기도 밖으로 내쫓아서 청주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양녕대군 이제가 이민년 10월에 그 종 도량도자로 하여금 서구의 종이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200충이 빈 박득중의 개를 꿰어 그 집에서 기르게 하였으니 거짓 다른 사람의 종인 체하여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것은 비록 평시라 하여도 진실로 참아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산릉의 흙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시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 개를 저런 식으로 이제 훔쳐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졸곡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국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난리를 선동하는 무리로서 누가 이보다 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당시 이제 사원부에서 이렇게 이제 맹비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에 대해서 못내 미안한 감정이 있었던 세종은 이러한 이제 고발장을 받고서도 양녕대군에 대해서 뭐 이제 청주로 쫓아내는 처벌을 내리긴 했지만 그 이상 센 처벌은 내리진 않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양녕대군이 사고를 칠 때도 계속 이제 세종은 끊임없이 옹호해주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처럼 세종은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양녕대군을 형으로서 예우를 갖춰가지고 우애 있게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 양녕대군이 이렇게 사고를 친 거는 나름의 또 이것도 처세술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양녕대군이 만약에 이후로 좀 이제 성격을 고치고 행실을 바꿔가지고 정말 점잖게 지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양녕대군이 적장자인데 좀 젊었을 때 잠깐 좀 일순 철이 없어가지고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세자를 교체한 거 아니냐. 보니까 지금 번듯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때 성급했던 거 아니냐. 이런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정 여론을 갖게 되면은 양녕대군은 좋던 싫던 간에 영모 리스트의 이름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녕대군도 나름의 이제 고도의 처세술을 발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고를 치게 되면은 양녕대군에 대한 편파는 땅을 치게 될 것이고 반대급부로 세종이 왕위 계승에 대한 당위성은 점점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내시들도 그런 말을 했겠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진짜 저런 식으로 하니까 망하지. 내시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양녕대군이 고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고를 쳤던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종도 이러한 점을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했던 모양인지 양녕대군에게 마지막까지 우애로서 예우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1438년 마침내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녕대군을 한양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이 한양에 거주하도록 배려를 하면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나름 또 종친의 큰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양에 돌아온 양녕대군은 그 이후로도 계속 사고를 치고 다녔다라는 거죠. 1446년 4월 효령대군. 또 이 효령대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받았어요. 아니 효령대군이 출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효령대군 후손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 전주이시 효령대군 파가 꽤 숫자가 많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효령대군이 이게 왕자잖아요. 그래서 출가를 했다고는 하더라도 진짜 머리 깎고 승려가 됐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승유 억불의 국가에서. 그래서 일종의 거사라고 해가지고 출가를 하기는 했지만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애도 낳고 나름 좀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을 하면서 불가에 귀하는 그런 좀 이제 타협적인 방식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효령대군이 회암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회암사에 있는 승려들은 효령대군을 두고서 정말 이제 살아있는 미륵이다라고 할 정도로 효령대군의 불심이 대단했다라고 하죠.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초상화가 바로 효령대군의 초상화인데 현재 경기도 과천시에서 복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진본은 아니고 진본을 보고서 이제 모사해서 그린 그림이긴 해요. 자, 아무튼 간에 효령대군이 회암사에 머물고 있을 때 때마침 근처에서 사냥을 마친 양녕대군이 사냥감을 들고 건달패들과 함께 회암사에 들려서 무려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절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놀란 효령대군이 급히 뛰쳐나와가지고 양녕대군은 만류를 한 거예요. 아니 형님 이거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신성한 절간에서 그것도 지금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은 부처님의 진노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어서 이거 그만두십시오. 자, 그랬더니 양녕대군이 뭐라고 하냐? 양녕대군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걸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나는 살아서는 임금의 형이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니 뭐가 걱정이냐? 살아서는 임금의 형이라는 것은 세종의 형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죽어서 부처의 형이라는 것은 바로 효령대군의 형이라는 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은 임금인 세종이 됐던 부처인 효령이 됐던 뭐 둘 중 한 명이 나를 구해주겠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하면서 그렇게 술판을 벌였다라는 아주 주옥같은 일화가 있었죠. 이렇게는 양녕대군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세종보다도 더 오래 무병장수하면서 세상을 뜨시게 됐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정한 최후의 승자는 양녕대군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인 세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세종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장인이었던 시몬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거죠. 과연 세종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또다시 세종의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